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는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북러 정상회담 소식을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매년 이쯤이면 장마가 시작이 되죠. 6월 중후반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에서 중부로 이어지는데요. 그 전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 세대는 이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혔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호우에 약한 시설들은 미리 보강 작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을 제한하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손전등과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만큼 철저한 준비로 큰 피해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정상회담 보도는 국제정치와 외교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현재의 안보 상황과 미래의 위협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신냉전 체제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만큼 상당한 양의 취재와 분석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북러 정상회담 소식을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저희 YTN이 밀착 취재했는데요. 박상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깝고도 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북한의 동향은 늘 중요한 이슈입니다. 언론은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늘 민감하게 환경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요. 주목한 이슈가 국제 정세와 내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설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YTN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전개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그때부터입니다. 6월 13일 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북 행사 준비 정황에서는 다수의 외신을 참조해서 북한이 푸틴 맞이 준비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서 보도하였습니다. 6월 16일 북 이딴 도발 뒤 갑자기 정중동, 북러 회담 집중하나. 이 보도에서는 북한의 변화 정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푸틴 방북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던 때이고요. YTN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과 김일성 광장을 단장하는 모습, 그리고 평양공항 활주로를 정비하는 사실을 짚으면서 북한이 고요해 보이지만 무언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네,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사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북러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시간 순으로 좀 전해봤는데요. 그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도를 살펴보다가 특히 눈에 띈 앵커 리포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푸틴 북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주요 수행단은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 동행한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는데요. 국방과 우주, 에너지, 철도공사 등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는 러시아 인사들과 그들이 수행단에 포함된 이유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때 유사시 군사 개입 조약, 그간 북러 관계는 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그간 어떤 관계였는지 양국 관계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주었고요.
이번 회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의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어떠한 일정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정리해준 정보성 높은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 주요 일정과 핵심 의제를 상세하게 알렸는데요. 회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8일 푸틴 대통령 오늘 저녁 방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준비에서 세 번째가 될 양국 정상 간 만남에서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것을 전망했고, 푸틴 24년 만에 방북, 대대적 환영 준비, 푸틴 24년 만에 방북, 평양 곳곳엔 푸틴 초상의 보도에서는 과거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북 모습을 비롯해 공항 활주로, 김일성 광장 등에서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된 위성사진과 푸틴 초상화가 시내 도로 곳곳에 걸린 SNS 영상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평양 도착,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자정을 넘어 도착한 푸틴 대통령의 모습과 북한 측 의전 모습을 전하며 두 정상의 밀착 행보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나홀로 영접, 오늘 오후 정상회담 보도에서 기자는 주요 장면을 해설해 시청자에게는 북러 정상회담 현장을 보다 현실감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네, 이제 기사들을 보면 정보력을 발휘했던 어떤 그 사전 예고 형식의 보도들도 있었고요. 북러 정상회담 상황을 전하기 위한 취재력이 이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방송 기자들 사이에서 시청률이 땅을 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뉴스 가치는 있는데 시청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분야들인데 경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외교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뉴스가 내용이 우선 좀 어렵고 하나의 사실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만 뉴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분야인 특징이 있는데요. YTN에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상당히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률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취재한 것은 그만큼 뉴스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죠. 대개 외신을 보도할 때 그 뉴스 가치 평가를 두 가지 기준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외국의 뉴스일지라도.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그 뉴스의 조건으로 꼽는데 이번 뉴스가 바로 이제 정확하게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전 지구적인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전쟁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기가 서방에서 들어온 무기, 러시아는 북한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무기들. 그래서 사실은 정치 또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삼각구도,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삼각구도가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예전처럼 뭐 평화라든가 해빙 분위기보다는 경색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YTN에서는 뭐 시청률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뉴스는 좀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제도 또 역시 전문가의 깊이 있는 어떤 밀도 높은 해설이 필요한 그런 영역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출연한 대담 역시 매우 많았습니다. 대담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짧은 일정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전후로 약 15차례에 걸친 전문가 대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보의 깊이를 더하고 정책 메시지까지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각 방북 푸틴, 오늘 북러 밀착 과시할까에서는 전 주 러시아 대사가 출연해 방북 당시 장면을 비롯한 이번 방북의 의미를 해설해 주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많이 언급됐던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과 회담 목적을 비롯해 양측의 기대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국내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 관련 YTN 보도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전문가 대담을 활용한 심층 해설이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폭넓은 시각에서 북러 정상회담 진행 과정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시청자의 시각으로 앵커가 질문하고 전문가가 심층 해설한 점이 더욱 이해를 도왔습니다. 몇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24년 만에 방북에 나서는 푸틴, 북러 군사동맹 복원 하나에서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서 24년 만에 러시아 정상의 방북이 성사된 계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푸틴 24년 만에 방북 지각, 북러 군사협력 강화 주목에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출연했는데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각에 동시에 진행된 그 대담이었는데요. 이 대담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한 다음부터 정상회담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리하고 해설하였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에는 북러, 유사시 군사 개입 우려, 격상된 북러 관계, 대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출연해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두고 양국 간 입장차가 있음을 짚어주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해설해준 대담이었다고 봅니다. 푸틴 짧고 숨가팠던 방북, 북러 정상이 남긴 것은 제목의 대담 역시 회담이 끝난 후 진행되었는데요. 여기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출연합니다. 북러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 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냉전 장기화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북러 간 협약의 실효성을 전망해 주었습니다. 북러 공개한 내용의 다른 비밀 협약 있을까에서는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가 출연했는데요. 회담의 배경과 의제를 다시 짚고 고조된 긴장을 경계하며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 참가 및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러 밀착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는에서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출연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러 협력 수준을 비교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짚어 이번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고 우리 정부와 러시아의 후속 대응, 한미일 연합훈련 및 루즈벨트호 입항이 가지는 의미를 추가로 알려 이번 회담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에 관심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YTN 전문가 대담에서 가장 돋보였던 점이 전문가 패널의 다양성이라고 봤습니다. 정상회담과 외교 문제에는 행위, 단어 하나에도 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문가별로 또 시각별로 입장이 다른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YTN 관련 대담에는 북한학자, 극동문제 연구자, 통일정책 연구자, 또 군사문제 연구자, 전 러시아 대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각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심층 해설하였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각 패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폭넓은 시각에서 사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관점의 해설을 좀 띄엄띄엄 접하다 보면 사안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게 되는데요. YTN 유튜브 채널의 에디터 픽처럼 YTN 홈페이지에서도 관련된 해설과 보도를 모아볼 수 있으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전문가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단독 인터뷰보다는 통일부 혹은 국제부 기자가 함께 배석해 취재 정보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대담자의 분석을 재정리해 전달해 준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출연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작진의 어떤 노력의 그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취재 기자들이 한번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좀 아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외교 사안이나 이런 그 외신의 중요한 뉴스들은 기자들로서는 사실 정보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북한과 러시아 같이 공산주의 국가는 공개되는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추측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그래서 우리나 일본,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큰 사안이 있을 때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은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냥 정상회담이 있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더 구하기가 어렵죠. 이제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데 기자들은 그런 부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YTN에서도 전문 기자라는 그 직종을 양성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 같은 데 위탁해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저도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출연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서 시청자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보도에서는 이제 영상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큰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현장 촬영이 어려운 만큼 보도 제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푸틴 24년 만에 방북 지각, 북러 군사협력 강화 주목을 보면 YTN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움직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전문가 해설을 이어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작 과정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취재와 전문가 해설로 제시한 독보적인 정보로서 안보 상황을 추가로 점검하는 역할까지 맡아주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에서는 YTN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영상을 신속하게 입수하고 또 보도에 활용해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현장 영상들을 접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확하게 출처가 표기된 영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은 직접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경우에 시청자들은 YTN이 직접 취재한 결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용한 매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우리가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갇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러시아 언론과 로이터 그리고 미국 언론, 통신사들은 각각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목하고 확대하는 지점이 다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인용 보도를 해야 한다면 시청자들도 1차 자료 제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간혹 리포트에 음성으로만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 보도에는 시각적으로도 원자료를 가급적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분석 보도의 균형, YTN 기자 출연도 고려해 주시길. 국가 간 정상회담과 같이 정상 간의 결정은 외교 관계를 비롯해 안보,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상회담 보도는 국민이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담에서 외부 전문가 구성 비중 못지않게 YTN 국제부 통일부 기자도 함께 출연한다면 분석 보도의 균형을 맞추고 시청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긴박한 외교 현장에서 쌓은 기자의 정보력과 노하우가 YTN 내부 전문가로서 역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 기자 육성의 필요성을 바로 직접적으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사실을 모아 다각도로 해설하고 논평해야. 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를 보도할 때 그 이벤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흥미 위주로 속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 맥락과 의미는 놓치게 됩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과 같은 의제는 국제 정세, 또 국내 상황, 외교 안보의 종합적 맥락 안에서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하고 그 관계를 파악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바로 언론이 담당해야 하는 해석과 상관 조정의 기능입니다.
검증할 사유도 없이 정보 생산과 유통이 빨라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성 언론이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YTN이 심층적으로 해설하고 논평하면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앞으로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침 돌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랴, 아침마다 전쟁 치르는 분들 많으시죠? 바쁜 아침에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등교길을 챙겨주는 서울시의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 호성희 씨가 출근 전 아이들과 들리는 곳은 동네 키움센터입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하기 이전에 저희가 출근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일터에 나가 있으면 시간 맞추기 좀 어려워서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부담도 줄고 걱정도 많이 덜었어요. 아이들은 간단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등교 준비를 마칩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의 사례를 들어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아침 돌봄 키움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의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소개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시켰는데 키움센터의 이용을 고려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가 더해졌다면 보도의 취지와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아침 돌봄 키움센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보도에서 소개된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맡기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아침에 센터에 도착하면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한 경우엔 시리얼이나 과일 등 간단한 간식을 먹고 학교 가기 전 빠진 숙제는 없는지 챙겨봅니다. 또 보드게임, 책 읽기 등 놀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데요. 등교 시간이 되면 돌봄교사의 인솔하에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10곳에서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강동구에서 우선 시작했습니다. 이용 신청은 해당 센터로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센터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 후에 아침 틈새 돌봄 수요에 따라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지진 연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지진은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지진에 대해 지진파를 분석해 자세하게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진파를 분석해보니 이번 지진은 단층이 단층 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 이동 단층으로 보입니다. 수직으로 이동하는 역단층이나 정단층과는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부안 지역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50km에서 일어난 역대 지진을 살펴보니 2015년 12월 22일 규모 3.9의 지진을 비롯해 3.0 이상인 지진이 9차례 더 있었습니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이번 지진에 대해 파악해보고 역대 지진을 살펴보며 우리나라도 이미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부안 지진은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 보도였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지진 대책은 어떤지, 지진에 대비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비해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부안 지진은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진을 일으킨 단층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지진 연구의 기반인 한반도 단층 조사는 이제 걸음마를 뗀 상황인데요. 향후 발생할 강진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영남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조사가 겨우 끝난 상황인데요. 1단계 조사에서는 지질학적으로는 최근인 현재부터 258만 년 전 사이 신생대 제사기에 한 번이라도 지진으로 지표 파열이나 변형을 유발한 단층인 활성 단층이 14개 확인됐습니다. 현재 2026년까지 한반도 수도권과 충청권 단층을 조사하는 2단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3단계 호남권과 4단계 강원권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호남권은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2027년 이후에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부안 지진을 계기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단층 조사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온열 질환 예방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이런 시기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함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쇠햇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애호박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원한 물을 연신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연일 찜통더위에 30분 이상 일하기가 벅찬 지경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슬땀이 흐르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어 일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무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의 상황을 전하고 지난해 대비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는 상황과 함께 시청자의 건강 관리를 당부했는데요.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음을 전한 보도였는데 앵커나 기자가 간단하게 언급한 각별한 유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나 대처 방안을 안내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온열 질환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열 질환자 수는 2020년 1,078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818명에 달했는데요. 불과 3년 새 2.6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층은 땀샘 감소로 땀 배출이 주로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데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그늘 등 시원한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야외 작업을 하는 경우 건강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2명씩 짝지어 작업하고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의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운동할 때는 평소보다 10에서 30% 낮은 강도로 하고 갑자기 냉수를 끼얹는 등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하는데요.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통증이 있을 땐 안정을 충분히 취하되 증상이 심해지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온열 질환 예방 매뉴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